만약 사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해악만 끼치는 인간이 있다면 그 인간을 처단하고 그 돈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과연 죄일까요? 아니면 정의일까요? 여기 스스로를 비범인이라 믿으며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한 청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승리의 희열이 아닌 숨 막히는 심리적 지옥이었습니다. 러시아 문학의 거장 도스토예프스키가 던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질문. 오늘의 책은 바로 죄와 벌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 작품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허름한 방.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방세가 밀려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향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자신의 뒷바라지하기 위해 무리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비참함과 분노에 휩싸이죠. 이 절망 속에서 그의 머릿속을 지배한 것은 아주 위험한 논리였습니다. 인간은 두 부류로 나뉜다. 법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범인, 그리고 인류를 위해 기존의 법을 부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권리가 있는 비범인, 나폴레옹처럼 말이다. 그는 스스로가 비범인인지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사회의 피를 빨아먹는 사악하고 불필요한 고리대금업자 노파 알요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저 노파를 죽이고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 그건 죄가 아니라 정의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도끼를 품에 숨긴 채 노파의 집으로 향합니다. 계획은 실행되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잔인하게 노파를 도끼로 내리쳐 살해합니다. 지갑을 훔치려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평소 노파에게 학대받던 착하고 순한 이복동생 리자베타가 방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청년은 이 뜻밖의 목격자 앞에서 이성을 잃고 맙니다. 결국 그는 아무런 죄도 없는 리자베타까지 도끼로 살해하는 처참한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고 흔적을 지운 채 간신히 현장을 탈출합니다. 노파의 피 묻은 돈과 보석들을 훔쳐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라스콜리니코프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바위 밑에 묻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순간부터 그에게 진짜 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나폴레옹 같은 초인이라 믿었던 오만함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그는 환청과 발열,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미쳐가기 시작합니다. 길을 걷다가도 누가 자기 얘기만 해도 심장이 내려앉는 공포를 느낍니다. 이때 그의 범행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예리한 수사관 포르피리가 등장합니다.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가 과거에 썼던 초인 사상에 관한 논문을 읽고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물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르피리는 라스콜리니코프를 경찰서로 불러 차를 대접하며 은근히 압박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제 발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라는 감옥이 그를 가두니까요. 두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두뇌 싸움과 심리전이 이어지며 라스콜리니코프의 정신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정신적 고립 상태에서 길을 잃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우연히 술 주정뱅이 전직 관료 마르멜라도프의 딸 쇼냐를 만나게 됩니다. 쇼냐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병든 계모, 그리고 어린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노란 표차를 받고 몸을 파는 비극적인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가장 더러운 시궁창에 구르면서도 쇼냐는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오직 신앙심과 희생으로 버티는 순수한 영혼을 가졌습니다. 자신은 고결한 목적을 위해 살인했다고 자위하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자신을 도살하고 있는 쇼냐를 보며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결국 고독을 견디지 못한 그는 쇼냐의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이 노파와 리자베타를 죽인 살인자라고 고백합니다. 쇼냐는 경악했지만 이 가여운 청년을 밀어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포옹합니다. 당신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당장 내 거리에 가서 땅에 입을 맞추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살인자요 라고 소리치세요. 그리하면 신께서 당신에게 다시 생명을 주실 거예요. 수사관 포르피리의 최종 자수 권고와 쇼냐의 눈물 어린 호소 끝에 라스콜리니코프는 마침내 광장에 나아가 대지에 입을 맞추고 경찰서로 걸어가 자수합니다. 그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감옥으로 유영을 떠나게 되고 쇼냐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곳까지 그를 따라가 곁을 지킵니다. 감옥에 갇힌 뒤에도 라스콜리니코프는 오랫동안 내가 능력이 부족해 실패한 것일 뿐 내 사상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며 오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봄날 늘 묵묵히 자신을 감싸 안아주던 소냐가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단숨에 녹아내립니다. 쇼냐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 앞에서 마침내 자신의 오만함과 무서운 사상을 내려놓은 것이죠. 두 사람이 감옥 창문 너머로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이 청년의 긴 방황이 끝나고 영혼의 진정한 구원과 부활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860년대 러시아는 농노 해방령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고 소설의 무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화려한 외관 뒤에 술 주전뱅이, 매춘, 전염병이 가득한 음습한 도시로 묘사됩니다. 당시 러시아 지식인들 사이에는 서구에서 건너온 합리주의와 공리주의, 그리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유행했습니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던 시기였습니다. 주인공의 초인 사상은 이러한 시대적 혼란 속에서 탄생한
극단적인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는 상류층의 화려함 뒤편에 라스 콜리니코프처럼 지독한 빈곤에 시달리며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하층민들이 넘쳐났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러한 도시의 숨막히는 공기를 소설 속에 완벽하게 구현했습니다. 정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이 흔들리고 새로운 사상들이 부딪히던 시기였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신의 존재가 부정된 세상에서 인간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자 했습니다.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퓨도르 도스토예프스키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 운동에 가담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 직전 황제의 사면으로 감형되어 시베리아에서 4년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극적인 경험은 그의 작품 속 생과 사, 구원이라는 주제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의 이성적인 면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통제하기 힘든 무의식과 본능, 어두운 욕망까지 파헤친 작가입니다. 니체가 나에게 유일하게 심리학을 가르쳐준 사람이라고 평했을 정도로 인간 내면의 모순과 어둠, 그리고 무의식을 날카롭게 묘사합니다. 평생 도박 중독과 빚에 시달리며 긴박하게 원고를 써내려갔는데 이러한 압박감이 작품 특유의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왜 지금 읽어야 할까요? 현대인들도 겪는 사회적 고립감, 정답 없는 도덕적 딜레마, 그리고 개인의 야망이 가져오는 심리적 붕괴를 이미 150년 전에 완벽하게 그려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악인을 처단하고 그 돈으로 다수를 살린다는 라스 콜리니코프의 논리. 얼핏 들으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처럼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의 생각이 틀렸다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소설의 제목은 죄와 벌입니다. 주인공은 자수를 거쳐 시베리아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렇다면 그가 받은 진짜 벌은 시베리아의 강제 노역이었을까요? 이 소설의 제목인 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인자인 주인공을 구원으로 이끈 사람은 고결한 성인 군자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 몸을 파는 비참한 처지의 수녀였습니다. 왜 작가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인물을 구원자로 설정했을까요?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의 맨 마지막 장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이 새로워지는 이야기. 점진적으로 부활하는 이야기는 이미 새로운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라스 콜리니코프가 마주했던 지옥 같은 내면의 벌은 결국 우리 인간이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연결될 때만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16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소설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역시 저마다의 마음속에 작고 큰 양심의 감옥을 짓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두드린 장면이나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만약 여러분이 그 차가운 시베리아 감옥에 있었다면 쇼냐의 손을 잡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시대를 초월해 우리 삶에 답을 주는 깊이 있는 고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이 더 흥미로워지는 채널 문학산책 구독하고 함께 읽어요. 가난과 절망은 그를 괴물로 만들었다. 양심의 가책이 숨을 조여온다. 자수하고 속죄하게